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박플러스 시즌3 장대진 멘토입니다. 제가 매주 금요일마다 나와가지고 시장을 한 주를 정리해드리고 그에 맞는 종목들 그리고 종목들을 또 점검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도 마찬가지로 이번 주 한 주 증시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또 많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주를 마지막으로 대박플러스 시즌3를 출연을 마감할 건데요. 이번 주에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들은 아마도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없더라도 혼자서 스스로 시장을 어떻게 점검하고 하는 이야기들을 자세하게 꼼꼼하게 들려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한번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대박플러스 출발하기 전에 종목 상담과 관련된 안내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전화고요. 3153-2611-12 그리고 무료 문자 013-3366-0110 그리고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상담 가능하니까는 바로 올려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주에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마켓 리뷰하고 이슈들을 먼저 점검을 좀 해보겠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얘기드렸다시피 제가 이번 주는 마지막이기 때문에요. 자세하게 꼼꼼하게 어떻게 또 점검하는지를 또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해외 증시를 제가 보통 점검을 좀 하는데요. 위쪽에 보시면은 이제 위쪽은 한국 증시고요. 그리고 밑쪽은 이제 해외 증시입니다. 그래서 일단 세계의 어떤 증시들을 지금 점검을 좀 해드릴 건데요. 일단 뭐 뉴욕 증시 보시면은 다우하고 나스닥이 있겠죠. 다우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주가의 흐름을 본다고 아직까지 박스권에서 흐름 그리고 고점이 조금 낮아지는 그런 흐름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좀 다시 한번 반등을 하려고 하지만은 상승 추세보다는 오히려 횡보하는 추세가 맞지 않겠나라는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이 전고점을 살짝 돌파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전체적인 어떤 모습들은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영향을 별로 못 미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왜냐고 하면은 위쪽에 보시면은 이제 우리나라 증시와 비교를 해봤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지금 4월 달에 고점을 치고요. 점진적으로 고점이 낮아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뉴욕 증시의 나스닥 같은 경우에 오히려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뉴욕 증시가 우리나라 시장에는 지금 영향을 별로 크게 못 미치고 있다. 그래서 강하게 올라가면은 긍정적인 어떤 신호를 줄지 모르겠지만은 내려간다고 하면은 오히려 이제 한층 더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조금 더 영향을 미쳐가지고 내리는 쪽에 어떤 배팅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보시면은 지금 6월 달에도 요 내리는 부분들 그 부분에 보시면 우리나라 증시가 조금 더 세게 내리는 모습들이죠. 그리고 얼마 전에도 6월 달에 뭐 조금 3일 동안 내리는데도 힘없이 반등하지 못하고 내리는 모습들이 나왔죠. 그래서 뉴욕 증시는 우리나라 시장의 뭐 상관관계를 보면은 올라갈 때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요. 내려갈 때는 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이 국면마다 사실 다르게 작용합니다. 과거에는 뭐 뉴욕 증시만 보는 때가 있었죠. 그리고 또 어떤 때는 뭐 유럽 증시만 보는 때가 있었고요. 또 어떤 때는 아예 이제 우리나라가 글로벌 시장을 안 보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계속적으로 이제 시장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유럽 쪽으로 가보시면은 이 유럽에서는 유로스톡스 50, 이 유로스톡스 50이라는 거는 유럽에 있는 50개의 종목을 큰 종목들을 모아놓은 지수입니다. 유럽을 보시면은 오히려 유럽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시죠. 왜냐고 하면은 지금 이제 4월 달부터 고점을 꺾였고요. 점진적으로 내려가는 모양이고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비슷한 모양을 보이면서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동조화를 하는 것은 유럽 증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그리스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스의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리스 같은 경우에 지금 저점을 돌파를 해가지고 지금 움직이는 모습이죠. 그래서 아마도 이제 이 하락을 한 부분들이
다시 회복 못하면은 우리나라에도 좀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스 증시만 본다고 하면은 그렇게 큰 영향이 없죠. 1월 달부터 해서 비교를 해보시면은 뭐 그리스 증시가 횡보를 하고 하락을 할 때도 우리나라 증시가 올라갔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하락 국면이 있는데 최근 들어서 조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습이고 저점을 갱신해서 올라오지 못한다고 하면은 아마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유로스톡스 50 지수가 우리나라 지수하고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환율과 그 채권 금리와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아마도 독일의 10년물 채권을 금리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채권의 금리하고 주식시장은 좀 반대로 움직입니다. 채권의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주식시장은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채권의 금리가 낮아지면 주식시장은 올라가는 좀 경향이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유로스톡스 50이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또한 마찬가지로 독일의 10년물 채권 금리가 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월 중순에 이제 채권 금리가 바닥을 짚었고요.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나라 증시도 마찬가지로 4월 중순 이후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죠.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은 이 금리가 좀 오른 추세로 가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나라 증시도 마찬가지로 이제 힘을 못 쓰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나라 일본을 보시면은 일본은 전혀 우리나라가 동떨어져 있죠. 사실 우리나라 동떨어지기 시작한 지가 참 오래됐죠. 2013년 1월부터죠. 1월부터 해가지고 오히려 이제 2013년에 이 일본 증시가 거의 11,000부터 해서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양이지만 우리나라 증시는 박스권에 갇혀 있는 모습이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일본 증시는 좋습니다. 좋게 지금 작용하고 있고 오히려 좀 안 좋은 모양들이 나올 때는 우리나라 증시에 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일본 증시가 조금 주춤하는데 그 부분들을 약간은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 증시도 마찬가지로 상승할 때는 우리나라가 좀 둔감하고요. 그리고 하락할 때는 조금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일본 증시의 어떤 산업 관계들, 그 산업이 우리나라하고 비슷하게 지금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일본 쪽이 조금 안 되면은 우리나라의 종목들 경쟁하고 있는 업종들이 조금 잘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국 증시 한번 볼게요. 중국 증시는 지금 오늘 한 6% 가량이 하락을 했습니다. 최근 들어 가지고요. 일제 하락했고, 일주일 동안 보면 10%가 넘게 하락하는 그런 이제 변동성을 크게 하고 보여주고 있고요. 사실 우리나라 증시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지금 2015년 들어서 꾸준하게 상승하면서 고점 높였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영향을 못 미쳤죠. 아마도 근데, 중소형 종목들은 아마도 영향을 많이 미쳤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상해 증시하고 상해 증시를 보면은 거의 이제 중소형 종목들의 어떤 싱크로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게 왜냐고 하면은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사실 이게 크게 성장을 못하는 가운데서 이 중소기업들이 우리나라 대기업에 의존해가지고 성장하는 기업들은 정말 주가가 힘을 못 쓰고 있는 가운데서 오히려 독자적으로 중국에 수출을 한다거나 아니면 중국에서 이제 굉장히 수요가 많이 늘어났던 그런 업종들은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대표적인 게 화장품주죠. 그래서 아마도 이제 이 중국 증시와 싱크로율이 높은 것은 중소형주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중국 증시가 꺾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중국 증시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주가가 올랐던 기업들은 조금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주에 보셔야 되는 게 중국 증시가 60일선을 이탈하는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힌트를 드렸지만은 우리나라 전체 코스피 지수는 독일의 금리하고요. 독일의 10년 금리하고 그리고 유로스톡스 50 지수하고 동행해서 움직인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 중소형 종목들은 중국 상해 지수하고 좀 연관성 있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중국 상해 지수가 60일선을 하락 이탈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동안 중국의 어떤 혜택을 받아가지고 올라갔던 종목들은 조금 이제 한번 점검을 좀 해봐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외 증시를 보고 있는 거를 이야기 드렸으니까는 한번 제가 없더라도
계속적으로 한번 체크를 하면서 시장에 잘 한번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리를 해드리면은 이제 글로벌 시장은 좀 혼조세를 했죠. 그렇지만 우리나라 시장은 조금 뭐 선방을 했다라는 정도로 이야기 드리겠고요. 우리나라 증시를 보면은 요걸 점검해 봐야 됩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부분들. 이 보시면 이제 우리나라 그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주에 이야기 드렸다시피 이 300일선 테스트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300일선에서 다행히 이제 그 반등을 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다만 이제 뭐 제가 금리 인하가 됐을 때 이야기 드린 것들이 있죠. 금리 인하가 됐을 때 뭐 글로벌 쪽 뭐 미국이라든지 그런 나라들은 오히려 금리 인상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 자금들이 나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감을 제가 이야기 드렸었는데요. 뭐 지금 이제 뭐 그런 식의 어떤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 그 종합주가 지수를 볼 때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는 원화 베이스로 보는 게 있고요. 외국인의 입장에서 또 보는 게 있습니다. 뭐냐고 하면 달러 베이스를 보는 겁니다. 제가 이제 뭐 시장 설명회라든지 아니면은 뭐 TV를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 지수가 박스권의 지수를 뭐 한 한 9년 동안 정도, 9년, 8년 동안 정도 지속할 거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제가 뭐 지금 한 이야기가 아니고 아마도 제 방송을 꾸준히 보셨거나 아니면 시장 설명회에 참여하실 분들은 거의 한 3년 전부터 제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박스권을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거의 뭐 달러 베이스를 보면 1000달러, 위쪽에서는 이제 800달러, 850달러 뭐 이 정도로 해가지고 지금 박스권을 보이고 있는 상태고요. 이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외국인의 시각에서 보면요.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지수가 2100을 넘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2100을 넘어서 괜찮다라고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보는 시각은 달러 베이스로 본다고 하면 1000달러 돌파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면서 여전히 박스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외국인의 어떤 입장에서 볼 때 코스피 지수를 볼 때는 이 달러 베이스로 해가지고 한번 이 점검을 하는 습관을 들으시면은 조금 외국인의 입장에서 외국인이 지금 수익이 났을까 아니면은 손실이 났을까를 따져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또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대형주들은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움직였고요. 그리고 이제 중형주 볼게요. 중형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올라가고 있죠. 올라가가지고 보이고 있죠. 그리고 소형주도 마찬가지로 이제 주가가 고가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고가권에서 머물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중소형주들이 지금 현재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그런 주도가 아마도 이제 시장이 꺾이기 전까지는 뭐 계속적으로 지속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 이제 중소형주들이 뭐 60일선까지 이탈하고 그런 현상이 나오기 전까지는 뭐 저는 계속적으로 중소형주에 관심을 가지고 내리더라도 중소형주를 또 집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급 한번 볼 텐데요. 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부분들을 볼게요. 지금 이 거래소 부분 보시면은 뭐 정확하게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이 금리 인하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금통위에서 지금 메르스 영향도 있고요. 그것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함했죠. 그 이후에 이제 움직임들 보시죠. 지금 2주 동안 계속적으로 외국인들은 매도가 나오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는 외국인들은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오히려 이제 금리 차를 이용해가지고, 뭐, 캐리 트레이드라고 보통 하죠. 뭐, 유로 캐리, 뭐, 그 다음에 달러 캐리, 그리고 엔 캐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글로벌 자금들이 이제 이 금리가 낮아짐으로 인해가지고 오히려 좀 빠져나갈 수 있다. 왜냐고 하면은 이 주식시장에만 이 외국인들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 환에도 투자를 하고요. 그리고 채권에도 투자를 합니다. 이 채권 시장이 주식시장보다 더 크고요. 그리고 채권 시장보다 환 시장이 더 큽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사실은 외국인들한테 더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환율하고 그리고 금리가 제일 이제 중요한 이제 외국인들의 어떤 이제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금리가 내린 이후에 외국인들은 이렇게 줄곧 이제 팔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마도 이런 추세는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적당하게 많이 충분하게 떨어지기 전까지는 이제 외국인들이 매도 포지션을 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 보시면은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이제 팔고 있죠. 지난주에도 팔았고요. 이번 주에도 팔았고요.
다만 이제 기관들이 이제 그 물량들을 좀 채워주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코스닥에서는 어차피 뭐 작은 종목들을 기관이라는 큰 매매 주체들이 매매를 한다고 하면은 유지될 수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잡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좀 어려움을 겪지 않겠나라는 뭐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요 정도로 해가지고 제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뭐 종목들 한번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 업종별로 해가지고 좀 강했던 종목들 아니면 약했던 종목들도 이야기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번 주에는 이제 이번 주에는 롯데케미칼하고 그리고 LG화학 정도가 좀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정도의 이제 움직임들을 보였는데 이 왜 이렇게 보였냐고 하면은 유가가 지금 고정적으로 이제 하방 형식을 60불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원화가 이제 좀 그 약세가 됐다가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죠. 그러면은 아마도 이제 스프레드가 점진적으로 조금 벌어졌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제품 가격이 올라오고 스프레드 때문에 이 수익성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이런 이제 어떤 형태들을 보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뭐 LG화학도 마찬가지죠.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이제 이 한 주 동안에 강세를 보이면서 이제 주가가 흘러가는 모습이고요. 오늘 이제 뭐 고점에서 좀 걸리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아마도 이제 이 주가가 뭐 조정을 좀 보이거나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유가가 좀 올라가 주면은 화학주들은 좋죠. 왜냐하면 유가 베이스로 해서 제품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 제품들의 가격이 정해지기 때문에 이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마진은 커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화학주들은 그게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해보험주들도 좀 움직이는 모습이었죠. 손해보험주 중에서는 현대해상하고 LIG 손해보험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메르스 때문에 저희가 이제 밖에 나들이 잘 안 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차량 운행이 줄겠죠. 그러면은 차량 운행이 줄는 만큼 또 사고 횟수도 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손해보험업체들은 오히려 이제 손해율이 하락을 해서 수익을 볼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대해상이라든지 아니면은 LIG 손해보험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개를 비교해 보시면은 뭐 LIG 손해보험이 좀 더 강하게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LIG 손해보험이 과거에도 마찬가지로 이 굉장히 이제 주식 시장이 좀 좋으면은 좀 잘 움직이는 그런 이제 주식이었습니다. 그래서 LIG 손해보험이 선도주로 해서 주가가 좀 움직이고 있고요. 아무튼 뭐 손해율들은 이번에 이제 메르스 사태가 터진 달이 뭐 5월 6월이니까는 2분기 실적은 좋다라고 뭐 생각을 좀 듭니다. 손해율이 낮아졌으니까 뭐 그렇게 추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분기 실적도 기대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좀 여전히 이제 헤매고 있는 종목들이 있죠. 강원랜드, 뭐 카지노 관련이죠. 강원랜드의 주가를 보시면은 뭐 줄곧 하락하는 모습이죠. 뭐 5월달부터 해서 고점을 치고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사실 뭐 주식시장이 좋았고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이런 뭐 카지노 관련주들이 상승할 수 있는 여력들은 환경들은 굉장히 좋았다는데 메르스가 나오면서 메르스 때문에 지금 이제 뭐 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을 안 가다 보니까는 이런 강원랜드도 마찬가지로 피해를 봤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외국인들도 이제 지금 관광객들이 많이 줄었다라는 이야기가 들리죠. 지금 뭐 취소가 많이 됐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가 들렸는데요. 뭐 GKR이라든지 파라다이스의 주가를 보시면은 이렇게 좀 많이 내려가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은 이제 뭐 여행주라든지요, 아니면은 뭐 항공주, 그리고 이런 카지노 관련주들, 아니면 면세점 관련주들, 뭐 이런 것들은 뭐 안 좋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적이 나올 때까지 아니면 뭐 충분히 하락을 해가지고 주가가 너무 싸다라고 생각하기 전까지는
2분기 실적을 기다리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2분기 실적이 나쁘다라고 하면은 그때 뭐 사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메르스가 언제 진정되는지를 또 봐야겠죠. 그리고 이제 뭐 조선주들도 별로 좋지는 않았어요. 대우조선해양 보실게요. 요즘에 조선주들 별로 계속 안 좋죠.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줄줄 뭐 흘러내리고 있는데요. 이 그리스가 사실 이제 제일 강점이 있는 게 해운 쪽이었거든요. 예, 대량의 이제 선박을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선주들이 있었는데 요즘에 그리스가 흔들흔들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아마도 이제 이 조선주에 대해서는 좀 악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보통 이제 화물선 같은 건 BDI 지수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여전히 헤매고 있거든요. BDI 지수 때문에 이제 뭐 해운사들도 별로 좋지 못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해운사가 좋지 못하니까는 이 배주문이 없으니까는 조선주도 마찬가지로 헤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전히 좀 줄줄 흘러내리는 모양이기 때문에 아마도 뭐 저점을 예측하기 어렵지만은 한번 양봉이 강하게 날 때 그때 뭐 접근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같은 종목으로 뭐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겠죠. 삼성중공업도 이렇게 좀 흘러내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바이오 신약 관련주들이 또 이제 득세를 했죠.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가 주가가 이런 식의 흐름을 보였고요. 요즘에 사실 뭐 이런 이제 뭐 제약 바이오주들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면은 정말 이제 지수는 올라가는데 내 종목은 왜 이럴까라는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제약 바이오주에 대해서는 지금 핫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사실 제약 바이오주들이 펀더멘탈보다는 뭐 물론 이제 미래의 가치에 비해서는 어떨는지 모르겠지만은 현재 단순한 펀더멘탈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게 거래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본다고 하면은 지금부터는 이제 뭐 제약 바이오주들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뭐 가지고 홀딩하기보다는 오히려 뭐 이익 실현할 시점을 노리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넥신도 마찬가지로 이제 움직이는 모습들이 비슷했습니다. 제넥신 보시면 이런 식으로 갔죠. 그래서 핫하게 지금 피날레 시세를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동안 부진했던 이제 모바일 게임주들, 뭐 컴투스가 뭐 대표적이겠죠. 컴투스가 이번 주에는 반등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컴투스는 이제 사실 뭐 유성전자 그 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부진한 모습이었지만은 지금은 이제 많이 떨어질 건가에 대해 가지고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뭐 바닥권에 있는 종목, 조이맥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한참 기다가 지금 이번 주에는 조금 살짝 이제 바닥권에 대해서 좀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아무튼 모바일 관련주들도 오랜만에 좀 상승하는 뭐 그런 한 주였고요. 코스닥 시장에서 또 안 좋은 종목들, 뭐 계속 제가 조선기자재주 점검해드리고 있는데요. 뭐 동성 화인텍 같은 경우. 동성화이텐 같은 경우도 지금 주가가 좀 흘러내리고 있죠. 그리고 성강밴드. 조선 관련 기자재주죠. 마찬가지로 좀 안 좋죠. 조선주가 안 좋으니까는 조선기자재주가 안 좋다. 그래서 요 조선기자재주들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조선주들이 먼저 움직이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실적이 좋다고 하면은 그다음부터 이제 이 조선기자재들이 움직이는 경향들이 옛날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조선주가 먼저 상승을 하고 난 다음에 조선기자재 주쪽으로 오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홈쇼핑 관련주들도 별로 좋지는 않은데요. 일단은 뭐 GS 홈쇼핑 같은 경우는 주가가 흐름이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CJ 오쇼핑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홈쇼핑 관련주, 조선기자재주들은 안 좋았다라고 보이고요. 여전히 이제 바이오 신약, 바이오, 헬스케어 그쪽이 이제 강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정리를 해보면은 대형주들은 여전히 이제 뭐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뭐 좋지 못한 흐름이었다라고 정리를 해보고요. 중소형주들은 지수는 좀 올라갔는데 내 종목은 좀 안 올라갔다. 그래서 종목이 좀 압축돼서 좀 이제 움직였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도 이제 지금 전체적인 시장이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대장주라는 게 나타나가지고요. 주가를 끌어올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변주를 끌어올립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가는 게 다시 대장주가 가거든요.
그리고 나서 대장주가 꺾이게 되면은 시장이 조정을 받게 되는데요. 아마도 지금 이제 대장주가 한 번 더 움직이는 제작 바이오주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쪽이 먼저 움직이는 걸 봐서는 뭐 조만간에 한번 뭐 조정은 좀 나오지 않겠나라는 뭐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제가 올케어스 마켓된 핫이슈를 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종목 상담을 하는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나 문자를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는 서울전화고요. 3153-261112이고요. 무료 문자 013-3366-0110으로 주시면 되고요. 서울경제 홈페이지에서도 종목 상담 게시판을 통해 가지고 올려주시면 상담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습니까? 아, 파트론요. 아, 파트론요? 파트론이 그 어떤 회사인지 아시죠? 잘 모르십니까? 예, 압니다. 아, 아시는군요. 그 매수가하고, 매수가하고 네. 비중이 어떻게 되십니까? 여보세요? 아, 11,000원이고 20%입니다. 아, 20%요? 뭐, 요 종목은 어떻게 해서 사게 됐습니까? 그리고 뭐, 얼만큼 목표가를 보고 사셨습니까? 아, 예전에 네. 그 종목이 전에 잘 나갔잖아, 그지요? 그쵸? 그래가지고 많이 내려왔길래 예. 들어갔더니만 곧 물려버렸어요. 아, 예, 그렇네요. 그러면은 사실 이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참 조심해야 될 게 뭐냐고 하면은 주가만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한번 파트론을 어떻게 분석하는지를 네. 보여드릴 테니까는 한번 참고를 하셔가지고요. 투자 판단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는데 사실 과거에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차트를 보시면은 과거에 잘 나갔습니다. 지금 2013년까지 해가지고요. 주가가 25,000원까지 갔었고요. 그 중간에 이제 뭐 무성전자도 몇 번씩 했던 그런 모습들이 보이죠. 사실 이제 파트론이 2009년부터 해가지고 2009년도에는 1,200원. 물론 이제 권리락을 다 감안해서 이 가격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게 25,000원 정도까지도 올랐던 종목인데요. 2013년까지가 아마도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관련, 그러니까 뭐 갤럭시 삼성 시리즈가 굉장히 히트를 했던 그때거든요. 그 이후부터는 사실 2013년 이후부터는 스마트폰에 대해서 뭐 중국에 있는 업체들도 따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폰에 대한 어떤 기술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다 보니까는 이 중국 업체들도 지금 따라오면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치열해지면서 뭐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과거에 뭐 영광을 찾기 위해서는 아마도 이제 파트론이 어떤 변화를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고 하면은 제가 이제 파트론의 이제 재표를 좀 보니까는 어떤 느낌을 받았냐고 하면은 2013년도에 뭐 1조 1,000억 원 정도의 매출을 기록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1,300억 기록했고 당기순이익이 1,000억 정도를 기록했는데 2014년도 보시면은 7,670억 정도 뭐 거의 뭐 한 3,000억 정도가 줄어드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 파트론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부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제 삼성전자의 어떤 스마트폰 매출이 줄어들지 않았는데 이게 된 거는 어떻게 보면은 스마트폰 부분에서 부품이 납품이 이제 뭐 중단됐거나 아니면 단가가 낮아졌거나 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이라든지 이제 당기순이익 보면 완전 반토막 나버리죠. 그리고 2015년도에 1분기 실적을 보시면은 매출액이 이제 2,000억 정도 기록했는데 2014년도 1분기에는 2,300을 기록했단 말입니다. 아직까지도 이 부품의 단가가 낮아졌는지 아니면은 제품이 납품하는 게 빠졌는지 뭐 둘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런 이제 매출액이 줄어드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제 매출액은 하향으로 이동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게 먼저 돌아서 주는 모습들을 보여야 될 것 같고요. 현재 뭐 작년 기준으로 480억 정도의 이익을 냈으면은 뭐 PER 10배 정도를 준다고 하면은 한 4,800억 정도 주는 거거든요.
지금 가격이 이제 4,600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얼마 차이가 없죠. 그리고 이 매출액이 줄어들고 또 이제 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게 대한 어떤 이제 마이너스 요인이랄까요. 그런 부분도 발생해가지고 주가가 이렇게 내려가는 것 같고요. 적어도 이제 이 회사가 좀 터닝을 하려고 하면은 시장의 신뢰를 얻으려고 하면은 아마도 이 부분들이 그 작년 대비해서 올라가는 모습들이 보여야지만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1분기 실적은 굉장히 좀 안 좋았고요. 2분기 실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2분기 실적이 돌아서는 모습이 보여준다고 하면은 조금 돌아설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고 주가를 보셔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주가의 어떤 흐름상으로 본다고 하면은 현재 작년 이익으로 보면은 그냥 적정가에서 무리 없는 수준에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가격 정도가요. 다만 이제 지금 시장님께서 물리신 가격이 11,000원이다 보니까는 조금 고민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직까지 이 전체적인 실적이 터닝하는 게 확인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조심해서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래쪽에는 제가 보면은 이제 전 저점 그러니까는 지금 7,800원 정도 나오는데요. 그 정도를 이탈하지 않고 주가가 움직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는 어차피 지금 이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바로 못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11,000원 선 정도가 지금 사신 가격 정도가 사실은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이제 저점을 갱신하고 하락한 부분이고 그리고 60일선이 내려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목표가로 잡고 접근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경우는 전략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요. 어떻게 하냐고 하면은 제가 만약에 11,000원에 물렸다라고 하면은 물론 이제 그 전에 빨리 손절을 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물렸다라고 하면은 전저점에 대한 어떤 반등을 좀 노리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전저점에 오면은 추가적으로 저는 좀 매수를 해가지고 기술적 반등을 노려가지고 단가를 낮춘 다음에 좀 빨리 빠져나올 수 있는 11,000원까지 바로 가면 좋겠지만은 단가를 낮춘다면은 빨리 빠져나올 수 있거든요. 얼마에 물 돼요? 예? 전저점인 7,800원 정도요. 7,800원 정도에서 이제 추가 매수를 한 다음에요. 7,800원이 이탈돼 버리면은 손절하는 게 낫겠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전략적으로 좀 접근하는 게 이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과거의 주가만 좀 보지 마시고요. 과거의 주가에 비해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고요. 이 실적을 좀 보셔가지고 사신다고 하면은 조금 이제 주식 투자에 대해서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좀 대응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예,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파트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고요. 한 종목 정도 더 보겠습니다. 지금 문자하고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에코프로 한번 보겠습니다. 에코프로요. 이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9,570원에 지금 15% 정도 사셨다고 했는데요. 일단 그림 한번 볼게요. 에코프로의 움직임을 보시면은 이런 식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그냥 느낌은 일단 느낌은 먼저 보자고요. 느낌은 보시면 저점은 작년 2월 달에 저점을 찍고 그리고 12월 달에 저점이 높아지고 이런 식의 어떤 진행 방향으로 주가가 지금 흘러가고 있고요. 다만 윗단이 좀 막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죠. 그래서 이 차트로만 보면은 사실 지금에서는 전략은 1,500원 정도, 12,300원 정도 되겠네요. 12,300원 정도에서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보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이거. 이게 이제 에코프로가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이제 재료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저는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은 이 전기 자동차가 하나의 에너지 저장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보통 ESS라고 해서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의 저장 시스템을 보거든요. 이 전기를 생산하게 되면은 전기를 생산을 해가지고 흘려보내면은 그게 끝입니다. 그런데 이거 전기를 담아놓고 있으면은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기자동차는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의 저장 장치로서, 전기 저장하는 장치로서도 굉장히 유효하기 때문에 전기자동차는 산업 발달하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전기자동차에 관련된 종목들은 길게 보면은 저는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 정도의 단기로는 이런 형태를 보이고요. 재무제표를 한번 또 살펴볼게요. 재무제표를 살펴보면은 지금 아직까지는 수익이 미약하죠.
올해 1분기 같은 경우에는 200억에 3억 정도, 긍정적인 것은 지금 159억에 2014년도 1분기에 하면서 2억의 적자를 봤지만은 이번에는 매출이 늘고요. 그리고 이익이 이제 흑자 돌아선 건 좀 긍정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재무제표를 보실 때 이것도 하나 명심해 두십시오. 이 매출은 사실 기업들이 속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영업이익이라든지요, 아니면 단기순이익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제 대규모 시설 투자를 한 다음에 정률로 상각할 것인가 아니면 정액으로 상각할 것인가 굉장히 크거든요. 정률 같은 경우에는 뭐 44% 정도를 상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뭐 한 해 지나면은 감가상각비가 엄청나게 떨어지겠죠. 정액이라고 하면 뭐 5년짜리라고 하면은 뭐 20% 상각하니까는 정액은 좀 비용이 적게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 영업이익이라든지 이제 단기순이익 같은 경우는 약간의 어떤 조정이 가능한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이제 이걸 예측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매출 부분들은 속일 수가 없으니까는 매출 부분들을 좀 유심하게 잘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지금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2013년도에 600억 정도 하다가 800억으로 늘었고요. 2014년도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1분기만 비교해 보면은 지금 거의 뭐 한 20, 30% 정도가 늘었죠. 그렇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매출은 좀 늘어나는 모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본다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차트를 보자 이거죠. 그러면은 좀 풀리죠. 왜냐고 하면은 저점이 점진적으로 높아진다는 거는 저점 매수가 계속 들어온다는 말이잖아요. 조금 전에 보셨지만은 이제 이 실적 상황들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죠. 그래서 그런 거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주가의 흐름상을 본다고 하면은 한번 고점 돌파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단기로 본다면 그냥 12,200원 정도에서 뭐 끊어주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요렇게 해가지고요. 제가, 종목까지 점검을 좀 해드렸고요. 잠시 후에 제가, AS 하고요. 종목에 대한 AS 그리고 전략까지 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종목들을 추천드리고요. 그 종목들에 대해서 이제 AS를 해드리고요. 이번 주는 뭐 추천 종목이 없습니다. 제가 마지막 출연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종목들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 제가 점검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제일 처음에 제가 추천드렸던 효성을 보면은 효성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에 닿아서 일단은 뭐 수익 실현하는 걸로 해서 102%로 마감을 좀 했고요. 농오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3.6% 수익이고요. 스카이라이프는 2.5%, 그리고 파인디지털은 0.6%고요. 그리고 KT는 1.6%의 손실을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SM은 좀 안타깝게도 뭐 손실이 나면서 매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적으로 보시면은 제가 76.4% 정도의 수익을 올리면서 대학 플러스 시즌 3를 좀 마감하게 됐는데요. 아무튼 뭐 종목들 뭐 제가 장기적으로 가볼 수 있는 종목들을 이야기 드렸었는데요. 몇 가지만 뭐 점검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효성부터 한번 보시죠. 이 효성에 대해서는 제가 그랬죠. 기존 사업 플러스 새로운 사업이 이제 정해져 들어왔을 때 성장성에 대한 어떤 배팅을 한다라고 이야기 드렸었는데요. 결국 이제 제가 3월 달에 이제 추천을 드렸고요. 그 이후에 이제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좀 발굴하셔가지고 장기적으로 끌고 가시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한두 종목에서 큰 수익을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여러 종목을 뭐 샀다 팔았다 해가지고 해봤자 사실 남는 게 없습니다. 저희가 뭐 이사 자주 다니면은 가구가 남아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이제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한두 종목에서 크게 내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효성과 같은 어떤 이런 스토리의 종목들은 한번 보시라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지난주에 이야기 드렸던 뭐 농우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뭐 이 가치주로서의 어떤 이야기들을 좀 드렸고 단기로 좀 접근한다라는 이야기 드렸죠. 그래서 여전히 뭐 유효하다 생각하고요. 저는 뭐 계속 가지고 가라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닥권에 있는 뭐 보수적으로 해서 제가 투자 권유드렸던 스카이라이프 같은 경우도 주가는
점진적으로 이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요. 뭐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거에 이제 가입자들이 주춤해가지고 주가가 굉장히 많이 내렸었는데요. 이 부분들은 만회할 수 있는 게 UHD TV라고 생각하고요. UHD 방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아마도 뭐 월드컵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올림픽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 때마다 이슈가 돼가지고 가입자 증가를 한번 노려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KT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배당 관련주로 이야기 드렸었죠. 예, 과거에 이제 구조조정이 됐을 때 굉장히 적자를 많이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비용들이 많이 떨었는데 그게 구조조정이 끝났을 때 다시 정상적으로 이익이 돌아온다라고 생각한다고 하면은 예전에 과거의 고배당 정책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뭐 3만 원 언더 가격이면은 굉장히 저는 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T도 뭐 중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그동안 악재 요인이었던 부분들이 해결했거든요. 구조적으로. 구조조정하면서 해결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좋은 모습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인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저평가죠. 사실 뭐 블랙박스라든지 내비게이션 시장 같은 경우에는 꽉 차 있죠. 그리고 블랙박스는 아직까지도 뭐 선정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시가총액하고 현대 파인디지털이 가지고 있는 현금 부분하고 그리고 건물이라든지 자산 가치만 보더라도 시가총액을 훨씬 넘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 드리면서 제가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추천을 하는 종목들을 보시면 대부분 다 그런 걸 많이 느끼십니다. 가치주구나 성장주구나 딱 잘라서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고요. 가치주인데 성장성이 약간 생길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이야기를 많이 드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뭐 가치주를 하시면은 굉장히 답답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은 가치주라는 것은 이제 그 회사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가치보다도 주가가 현저하게 저평가되어 있는데 그 가치를 누군가 알아주기 전까지는 사실 주가가 굉장히 힘들게 움직이거든요. 올라오지도 않고 지루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가치주를 하시더라도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생겼을 때 그때 한번 이 종목들 그때 베팅이 들어가면은 그냥 가치주를 하실 때보다는 빠른 시간을 좀 앞당겨 가지고 투자 성과를 내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치주를 기본으로 하되 잃지 않는 투자가 중요하니까요. 가치주를 기본으로 하되 가치주에서 약간의 성장성이 생길 때 올라갈 이유가 생길 때 그때 한번 투자를 해보시기 바라고 그런 종목들을 좀 찾아가지고 잘 한번 투자해 보시고 여러 종목을 여러 번 이제 매매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는 이야기 드리지만은 한두 종목에서 승부가 나는 거는 사실은요. 조금 전에 제 포트폴리오 보셨지만은 효선에서 승부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두 종목을 찾아가지고 집중 투자를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한번 투자를 해보시면은 아마도 뭐 기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결코 단기 매매하는 사람들보다도 수익이 월등하게 좋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제가, 종목들, 지금까지 추천드리는 종목들을 좀, AS를 좀 해드렸고요. 그리고, 다음 주, 뭐, 투자 전략을 좀 이야기 드려야겠습니다. 이 다음 주 투자 전략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그리스 문제가 사실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죠. 이 차트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그리스의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스의 주식시장 차트인데요. 사실 이제 그리스가 요 정도 뭐 700선 정도죠. 700선 정도에서 주가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는 우리나라 시장하고 전혀 관계가 없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냐고 하면은 문제가 불거지더라도 요 정도 선에서 머무는 거 봐서는 이 전체적으로 이 그리스의 문제가 뭐 전에 같이 또 봉합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살짝 이탈하는 모습이고 다음 주 완전히 이탈을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이 미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문제가 시장에 위축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일정상으로 보면은 지금 19개국 정상이 20일 날 긴급 회의를 열고요. 사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요. 그리고 30일까지 구제 금융을 받지 못하면은 그거죠. 디폴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스케줄상 보면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가 됐습니다. 금리 인하가 된 이후에 뭐 제가 금리 인하할 당시에도 언급을 드렸었죠. 예,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외국인들 매물이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지금 그대로 실현되고 있고요. 아마도 이제 이 금리 인하 때문에 또 그리고 해외에서 뭐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면은 또다시 이제 외국인들 매물이 또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같은 경우에는 뭐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이제 뭐 부진한 흐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차트를 보시면은 현재 상황을 보시면은 21선 꺾였죠. 내려오고 있는 상태고요. 5일선 지금 꺾여가 내려가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60일선은 지금 상승 추세에서 플랫하게 변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사실 올라올 때 강하게 올라가가지고 21선과 60일선은 강하게 돌파를 해버렸으면은 사실 이 주가의 어떤 흐름이 좀 바뀔 수도 있었는데 조금 약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어떤 이제 뭐 혼조스러운 어떤 모습들이 나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이고요. 외국인의 어떤 매매 포지션들, 외국인들이 어떤 방향으로 사는지 파는지를 잘 점검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또 선물의 움직임들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이 아래로 베팅하는지 위로 베팅하는지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좀 혼란스러운 뭐 한 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코스닥은 이제 전 고점을 뚫어가지고 지금 진행되려고 하지만은, 문제는 그거죠. 종목들이 지금, 지수는 올라가는데 내 종목은 좀 부진하죠? 부진하게 움직인다라는 느낌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만큼 이제 종목들이 압축돼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과거의 대장주, 첫 스타트 할 때 대장주들이 지금 이 압축돼서 움직이고 나머지들은 좀 이제 쉬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압축돼서 움직인 종목들 이외의 종목들이 또다시 움직이는 걸 살펴봐야 되지만은 뭐 제가 경험상을 보면은 이 처음 시작해서 마무리를 하면은 처음 주도주가 다시 한 번 더 올라가지고 마무리를 하면은 그때부터는 시장이 조금 뭐 꺾이는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도 마찬가지로 무리하게 좀 매수를 하기보다는요 오히려 뭐 저는 관망 자세를 보이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올케어스 다음 주 투자 전략까지 이야기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적으로 이제 금요일마다 출연해가지고 이렇게 잘 뭐 점검을 좀 해드렸는데요. 많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제가 어떻게 점검하는 방법까지, 종목 어떻게 피킹하는 방법까지 다 이야기 드렸으니까요. 제가 출연을 안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점검해보면서 공부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나중에 다른 코너로 제가 또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